죽이고 싶었는데요. 막상 이제 한강으로 가서 죽으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겨울이었는데 걸어가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크락션을 뻥뻥 누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인도로 벌떡 올라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죽으러 가는 사람이 여기서 죽으나 거기 한강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왜 거기까지 그게 타이타닉하고 같은 그런 영화였는데, 다시 말하면은 호화 유람선이 침몰되어서 생존자가 한 15명 정도밖에는 안 남는 그런 이제 영화였거든요. 그걸 보니까 저런 상황에서도 살려고 저렇게 애들을 쓰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해자도 없는데 상황도 죽을 상황이 아닌데 내가 왜 죽는다는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스스로 각성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분수를 아는 거죠. 난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잖아. 저기에다 비하면 난 대단히 지금 우수하잖아. 이렇게 되죠. 각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위로를 하죠. 스스로 위로. 남편이 속을 새겨서 안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술은 먹어도 바람은 안 피우잖아. 이런 이제 다른 거로 다 대입을 해서 자기 스스로 위로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도 노름은 해도 뭐 집은 안 날리잖아. 이런 거 머지않아도 괜찮은 거, 그래도 위로가 되어질 만한 거를 대입하면서 자기 스스로 극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완성의 시기가 와요. 이 완성의 시기가 오면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리고 도리를 알게 돼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안 해야 되고 하는 도리를 알게 되고, 분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책임이라는 거를 알게 되죠. 책임. 그리고 안정감이 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인생이 한 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계기로 다시 꿈으로 가요. 다른 계기로. 그래서 또 헤매다가 여기까지 또 오는 거예요. 또 다른 계기로 여기를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감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멸의 시기와 불행의 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심리학에서는 권태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권태기. 그러니까 권태기가 한 번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도 없는 계기에 의해서 반복되어져서 오게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제시한 이유는 뭐냐 하면 권태기를 짧게 단축시켜보자 하는 겁니다. 권태기를 짧게 단축시켜보자. 내 의지로. 그러면 어떤 의지가 필요하냐면 자극이 필요해요. 자, 책을 읽어서 그 책에서 내가 각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각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찾아내기도 하고요. 또 나의 인생에 어떤 그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선생님을 늘 찾아뵈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각성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각성의 시기로 오는 거를 단축시켜 가자, 시간을. 그럼 왜 그러냐 하면 환멸의 시기와 불행의 시기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게 권태롭고 짜증나고 누가 말을 붙여도 말하기 싫고 이러니까 소통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의 이미지가 나쁘게 상대방에게 박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단축시켜야 되고, 이 환멸의 시기와 불행의 시기에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만나면 좋은 이미지를 상대에게 심어주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데, 그럼 환멸의 시기와 권태기가 불행의 시기가 어떻게 오는 거를 아느냐? 신체 리듬으로 와요. 몸살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짜증이 잘 나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래요. 이럴 때 나 몸살이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감정의 리듬이 환멸의 시기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탄하게 이렇게 안정의 시기, 완성의 시기에서 가다가 꿈의 시기라는 건 이렇게 돌출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밝은 감정의 주기가 왔어요. 왔다가 다시 낭떠러지기로 환멸의 시기를 겪게 되죠. 불행의 시기가 바닥을 치다가 다시 각성의 시기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게 완성의 시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환멸의 시기로 떨어졌다가 불행의 시기를 거쳐서 각성의 시기를 오는 이 리듬이 어떤 때는 가볍게 이렇게 흐르고 어떨 때는 아주 깊이 계곡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여기에서 각성의 시기를 빨리 올 수 있는 자극체를 본인 스스로가 찾아내서 각성의 시기와 완성의 시기로 가야만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좋은 상대방에게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감이 되시죠? 네. 그래서 사람에게는 감정의 주기가 5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이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주기였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어떤 유형, 어떤 사람은 어떤 유형에서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심상. 사람의 마음의 형태죠. 그럼 마음이라는 거는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타나는 게 아니죠, 겉으로. 제일 뒤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상은 마음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상심, 중심, 하심, 상중하로 나누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이제 발상하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절에 가면 스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고 이러는 분에게 처사님은 거기선 처사님이 보살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절에는 처사님은 하심을 좀 키우십시오. 하심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 있는 사람이니 없는 사람이니 이런 얘기는 하죠. 근데 하심을 키우라는 건 하심이 부족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상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중하로 구분해서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상심은 어떤 거냐 하면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발전하고 싶은 마음, 우쭐대고 싶은 마음, 뽀기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상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심을 우리가 갖춘 사람은 성적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 1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게 되고 자기 분야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이런 거를 딱 기준이 서서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니까 철학이 있고 가치관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남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만나면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인품이 좋더라. 인간미가 있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하심이 있으면. 자, 그러면 상심과 중심과 하심을 다 갖췄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상심이 있는 분은 대체로 하심이 없어요. 그럼 하심이 없다는 거는 바로 저기 상심에 빨간 글씨로 쓴 거 있죠? 밑에 줄. 자신감만 있으면 좋은데 자만심이 생겨요. 자만심은 자망심하고 같아요. 자기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는 이 분야에 우수하다면 남은 이 분야에 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각자 우수한 사람들인데 나만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내가 전공을 하고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건 내가 우수하지만 저 분야는 저 선생님이 훨씬 더 우수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인정을 못하게 되면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무시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지금 그 구설수에 오른 분 있죠? 애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사람을 보고 또 뭐라 그래요? 뭐 가난한 사람이 미쳤다고 밥을 사 먹느냐? 집에서 해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가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이제 바로 무엇 때문에 오는 현상이냐? 상심은 많고 하심이 없어서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상심은 있는데 하심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아내는 한이 맺혀서 살아요. 얻어먹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살기는 사는데 한이 맺혀가지고 견디지 못할 병을 앓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 화병이 생긴다든가 우라가 치민다든가 이런 게 바로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여자가 상심은 있는데 하심이 부족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남자는 안 살아요. 왜? 내가 벌어먹으면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세대까지 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는 이제 또 달라졌어요. 왜?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벌어먹고 사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때 여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그런데 하심은 있는데 상심이 부족한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혼도 못해요. 왜 이혼도 못하냐? 사람은 좋으니까. 사람은 착하니까 어떻게 버려 그런 사람을. 그래서 내가 벌어먹으면서 같이 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고, 여자가 하심은 있는데 상심이 부족한 경우는 남자가 상심만 있으면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자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살더라도 이런 현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심이 있는 사람은 쓸모가 있는 사람,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심 있는 사람, 기준이 있는 사람. 하심이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 사람, 언제 만나도 기분이 좋은 사람,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상심이 있는데 하심이 부족한 사람은 쓸모는 있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기준이 있는 사람이고, 밑에 줄을 보면 중심이 없는 사람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하심은 있는데 상심이 부족한 사람은 기분은 좋은데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내 가족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나하고 이게 잘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으기를 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집은 남편은 상심이 있고 저는 하심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상심이 있는데 하심이 있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 전체, 가정 전체를 보면 맞는 거죠. 상심도 있고 하심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개인 대 개인으로만 비교하지 말고 조직 전체를 비교해 볼 때 누가 상심이 있고 누가 하심이 있구나. 또 반대로 여성의 상심이 있고 남성이 하심이 더 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상중하로 구분해서 상심, 중심, 하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쓸모가 있죠? 네. 불교 용어라고요? 불교 용어 아니에요. 절에 가서 대입을 해본 거죠. 전혀 불교 용어.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